이슬람 세력 몰아낸 88페이지. 이슬람 세력을 몰아낸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이 중심이 돼서 새로운 항로 개척을 성공을 했어요. 먼저 이 포르투갈은 이제 이 아프리카, 원래부터 유럽 사람들이 알고 있던 이 아프리카 대륙을 아래로 돌았죠. 그렇게 해서 인도로 가는 그 우회 루트를 찾아냈죠. 자, 스페인은 아예 새로운 길을 선택을 했죠. 좀 익숙한 아프리카 대륙이 아니라 이 지구가 둥글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콜럼버스라는 사람 주도로 서쪽으로 항해를 했죠. 그죠? 자, 서쪽은 이 당시 유럽 사람들의 인식에서는 세상의 끝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가도 가도 끝이 없고 만약에 끝에 도달하게 되면은 뭐 낭떠러지 같은데 떨어져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콜럼버스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선원들에게 거짓말을 해가면서 서쪽으로 항해를 했죠. 자, 그 결과 이제 그들이 말하는 신대륙을 발견을 했죠. 그죠? 자, 처음에 이 사람들은 거기가 어디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도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여기는 인도가 아니라 지금의 저 바하마, 혹은 중남미의 저 쿠바 이런 나라 들어봤어요? 북아메리카랑 남아메리카 사이에 있는 카리브해라는 바다, 거기를 끼고 있는 이제 그런 곳이었는데, 예, 그래서 요 발견한 요 대륙을 이 사람들은 이제 신대륙이라고 불렀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원주민들을 만나고, 자, 근데 콜럼버스나 그 일행들의 생각과는 달리 여기 금이라든지 향신료라든지 처음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았죠. 그죠? 자, 그래서 굉장히 이제 처음에 좀 실망을 했지만 이후에 많은 스페인,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금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서 만나는 뭐 카카오,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기 이 지역에서 나오는 것들을 유럽으로 이제 가져다 나르기 시작해요. 뭐 담배, 고추 이런 것들. 예. 자, 처음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은 콜럼버스지만 이 콜럼버스는 이게 신대륙이라는 거를 끝내는 잘 몰랐기 때문에 자, 이 신대륙이라는 걸 처음으로 발견한 이탈리아 탐험가 아메리고 베스푸치 이름을 따가지고 그 신대륙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죠? 아메리카라고 붙였죠? 자, 아메리카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거대한 두 대륙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남아메리카 요 끝자락, 이 끝자락으로 항해를 해서 여기 폭풍우나 막 이런 파도가 엄청 심했는데 이거를 뚫고 굉장히 그 조용하고 태평한 바다로 넘어간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죠? 이 마젤란이 중심이 돼서 이 서쪽 바다로 항해를 해 나가서 태평양이라는 바다를 건너서 필리핀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죠. 마젤란이 필리핀에 도착했다가 여기 원주민들 습격을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네, 죽게 되죠. 그래서 마젤란의 부하였던 엘카노라는 사람이 남은 배 한 척을 이끌고 겨우겨우 스페인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마젤란의 세계 일주라고 하지만 마젤란은 세계 일주는 실패를 했죠. 다만 마젤란이 이끌었던 함대가 세계 일주에 성공을 한 거죠. 자, 이제 그 오늘은 그 신대륙에 있었던 유럽 사람들은 신대륙이라고 부르지만 원래 여기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대륙에 살고 있었던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던 이 원주민들, 원주민들 역사를 좀 볼 건데 자, 먼저 여기 지도를 한번 보세요. 91페이지. 자, 우리 미국이 있는 이 대륙을 북아메리카라고 부르죠? 북아메리카. 줄여서 우리는 그냥 뭐라고 부르죠? 북미 이렇게 부르죠. 91페이지. 자, 그리고 남아메리카도 줄여서 남미라고 부르죠. 그죠? 91페이지야. 네. 자, 그리고 북미랑 남미, 대륙으로는 북미에 속하지만 북미랑 남미 사이에 이 바다를 무슨 바다라고 불러요? 카리브해라고 부르죠. 네. 콜럼버스가 처음 도착한 곳은 여기였죠, 여기. 산살바도르. 성스러운 구세주란 뜻의 이름을 붙였던 서인도 제도. 네. 여기 지금 있는 나라들이 바하마, 쿠바, 뭐 자메이카,
들어봤나요? 그리고 뭐 과달루페 이런 IT 이런 나라들이 여기 존재했죠. 자, 그리고 나서 추가로 이제 탐험대들이 계속 이 지역을 방문을 하는데, 자, 마침내 이 거대한 대륙이 있다는 걸 알아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쿠바 총독이었던 그 스페인 사람, 그 벨레스케스라는 사람이 요 북미 지역에 탐험대를 보내요. 탐험대를 보낸 목적이 뭐였을까요? 여기를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낸 목적 뭐였을까요? 얘네들 여기 왜 왔을까? 지금은 뭐 비행기 타면 금방 쉬운 가지만 이때는 배 타고 와야 되죠. 목숨 걸고 오는 거죠. 여기 왜 왔을까, 이 사람? 어? 식량 부족? 그래. 그것도 뭐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 식수? 또, 뭐 먹을 것들은 가장 1차원적인 거 중요한 거긴 한데 더 큰 사람들이 욕심 있잖아요. 새로운 대륙에서 그렇죠. 금이나 향신료 이런 것들을 가져갈 목적으로 여기를 탐사대를 보낸 거예요. 이 탐사대를 이끌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 땡 시간이 좀 있네요. 할게요. 에르난 코르테스라는 사람. 왜 안 열릴까요? 사람이죠. 네. 자, 스페인의 탐험가인데 이 사람 원래 그 파견된 목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이나 향신료 같은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차원에서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좀 다른 생각을 가졌어요. 예, 아예 북미 지역을 정복할 생각을 가진 거예요. 자, 그래서 한 300여 명, 그리고 보급대랑 이런 거 다 포함하면 600명 정도가 이 처음에 멕시코 지역, 멕시코의 벨라스케즈라는 지역을 이제 방문을 하는데 이동 경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쿠바 섬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멕시코에 상륙을 하게 되죠. 자, 멕시코에 상륙했을 때 여기 사는 이제 원주민들을 발견하게 돼요. 이 원주민들인데, 자, 이 아메리카 대륙에는 아스텍 문명이라는 문명이 있었어요. 이 아스텍 문명은 아스테카라고도. 그리고 아스테카 문명과 동시에 존재했던 마야 문명이라는 문명도 존재했는데, 잘 보세요. 집중해. 딴데 보지 말고. 자, 이 마야 문명은 요 코르테즈나 스페인 사람들이 도착하기 한 200여 년 전에 자기들끼리 내분이 벌어져가지고 지금도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 정말 신기루처럼 확 사라져 버렸어요. 뭐 일설에는 자기들끼리 이제 죽고 죽이다가 뭐 전염병이 돌았다. 아니면은 뭐 너무 이제 심하게 자기들끼리 죽여서 다른 지역으로 어딘가 이동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이 마야 문명은 여러 가지 아직도 수십 개 많이 뒤섞여 있는 문명인데 그 당시 이 멕시코를 아무튼 지배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문명은 이 아스테카 문명이에요. 이번에 중남미 월드컵 했죠. 월드컵 우리 저 한국 대표팀도 여기 지금 멕시코랑 이 멕시코에서 축구 경기 했잖아요. 여기 지형이 어떻다 그랬죠? 혹시 들어봤나? 고원지대라고 들어봤죠? 고원이라고 하는 거는 네, 높은 지대.
산처럼 높은 지대에 있는데 위에가 다 어때요? 평평한 지대. 그래서 여기서 축구 경기나 이런 것들 하면은 수도 부족이나 이런 것들 좀 여기 이런 곳에 안 살던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려워하고 좀 힘들어한다는 그런 지형인데 자 아무튼 요 고원지대에 살고 있던 아스테카 사람들. 자 코르테스가 처음 방문했을 때 일부 원주민들 아스테카 원주민들은 코르테스를 이렇게 환영했어요. 예. 자, 자 그런데 이 코르테스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게 자 이거 멕시코에 내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원주민들을 만나고 나서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자기가 타고 온 배들을 다 어떻게 버렸을까요? 여기 지금 본 배들이 어때요, 다? 그죠? 다 이렇게 막 기우뚱기우뚱 하고 있죠? 이 배들을 다 부셔가지고 침몰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태워버리기도 하고. 돌아갈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죠? 여기를 아예 정복할 마음을 다부지게 먹은 거예요. 여기 아스테카 문명. 마야 문명은 이 당시에는 소멸 상태였다. 그리고 남미에는 지금의 저 칠레, 페루 지역에 있었던 무슨 문명이 또 있었다? 잉카 문명이 있었다. 자, 아스테카 제국의 수도는 테노치티틀란이라는 곳이. 발음하기가 좀 어렵죠? 테노치티틀란. 지금의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라고 들어봤어요? 그 멕시코시티에 예전에 있었던 도시 이름. 아스테카 제국의 수도예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주변에 쭉 뭐가 있죠? 물이 있죠. 예, 호수예요, 호수. 이 호수를 텍스코코 호수라고 불렀어요. 무슨 호수? 텍스코코 호수. 지금은 이 멕시코 시티 가보면은 이 호수가 다 이렇게 흙으로 메꿔져가지고 호수가 없어요. 근데 이 당시 때는 이 섬, 마치 이렇게 그 호수 한가운데 떠 있는 섬 같은 이 도시가 테노치티틀란이었어요. 자, 아스텍 사람들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지었어요. 이 떠다니는 섬, 이 흙덩어리, 예. 요것도 이렇게 이 흙덩어리 위에서 이 농사를 지었다 그래요. 이렇게 그 수경재배, 저 흙이 또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농사가 또 되게 잘 됐다 그러는데 이렇게 농사 짓는 그 방법을 이런 방식을 친암파라고 불렀어요. 무슨 파? 친암파. 요거 있죠.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친암파. 예. 이게 그 아스테카, 그 텍스코코 호수에서 아스테카 원주민들이 농사 짓는 방식이었어요. 요렇게 풍부한 그 수량, 물을 이용해가지고 농사 짓는 방식이에요. 자, 이들이 모시는 최고 신이 우이칠로포치틀리라고 이 멕시코인들이 모시는 그 최고 신이에요. 여러 신들이 있는데, 예. 그리고 이 멕시코 신화에 보면은 꼭 이 뱀들이 자주 등장해요. 이 뱀을 좀 신성한 동물로 여겼는데, 또 멕시코 하면은 거기 뭐 사막이나 좀 황량한 지대도 있고 뱀도 있지만, 또 멕시코에 또 유명한 식물 뭐가 또 있죠. 따가운 거. 물 안 줘도 오래 사는 선인장이 있어요. 그죠? 예. 우이칠로포치틀리, 멕시코 사람들, 아스테카 사람들이 믿던 최고신. 웃기게 생겼죠? 네. 자, 그리고 멕시코 신화에는 항상 이 뱀이 자주 나온다 그랬죠? 그죠? 이들이 믿는 그 신, 케찰코아틀이라는 신이에요. 뜻은 깃털 달린 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들을 믿었다. 자, 처음에 코르테스나 스페인 사람들이 멕시코에 왔을 때 이 아스테카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코르테스나 그 일행들을 신이 내려준 사람들이라고 좀 착각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아까 여기서 처음 코르테스가 멕시코 상륙한 부분을 봤죠? 예. 이 아스테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코르테스 일행들을 먹을 것들을 바치면서 막 환대하고 있죠. 이들 생각에는 이제 신을 만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신들이 아니었죠.
자, 그리고 혹시 또 한번 보시면 이게 멕시코 국기거든요. 네. 자, 멕시코 국기 보면은 이렇게 색깔이 가운데 요 그림이 있는데 멕시코 신화에 의하면은 그 우이칠로포치틀리 아까 그 신 봤죠? 그 신이 그 신탁을 내려요. 신탁에 의하면은 그 저 호수 위에 떠 있는 그 곳에 선인장 위에 뱀이 날라와가지고 그 네, 저 깃털 달린 뱀을 잡아먹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래서 멕시코 신화 그리고 멕시코 국기에 보면은 이 항상 저 이렇게 그 호수 위에 섬 테노치티틀란이겠죠? 그리고 선인장 그 선인장을 밟고 그 위에 있는 독수리 자 독수리가 이 뱀을 물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멕시코 국기에도 그려져 있죠. 그런 그림들. 자, 당시 아스테카 부족, 요 테노치티틀란에는 인구가 한 몇만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찍어보세요. 만 명. 합리적인 좀 추측이네, 어떻게 보면은. 네, 또, 대충, 3만 명. 25만 명 정도 인구가 있었다. 자, 25만 명 정도면은 굉장히 어떤 거예요? 굉장히 큰 도시였던 거죠? 그죠? 그만큼, 요 도시 하나에 25만 명이 살았다. 그만큼 이 아스테카 제국이 번성했다. 자, 그리고 아스테카 제국이 번성했던 이유는 이 주변 부족들을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해가지고 네, 이 사실상 넓은 이 아스테카 제국의 우두머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번영하고 무역이나 여러 면에서 잘 나가는 도시였던 이 아스테카 부족의 경쟁 부족, 가장 유명한 라이벌 부족은 이 틀락스칼라라는 부족이었어. 이름 좀 발음하기 어렵죠? 무슨 부족? 네, 여기 라라고 돼 있는데 기억 받침이 들어가면 더 맞겠어요, 발음이. 틀락스칼라. 코르테즈가 처음에 여기 멕시코에 내린 다음에 여러 원주민들을 다 상대하는데 이 틀락스칼라 부족이랑도 한번 맞붙어서 싸우게 돼요. 근데 코르테스 군인들은 숫자가 얼마 되진 않았지만 뭘로 무장하고 있었을까요? 강력한 총과 대포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여기 아스테카 원주민들은 아직도 금속을 사용하지 않는 단계였어요. 그러니까 석기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무 같은 거 깎아가지고 이제 활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돌 같은 거 박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명적으로 지금 이 유럽 사람들에 대해서 상대가 전혀 되지를 않았겠죠. 숫자는 많더라도. 그리고 이 저 스페인 사람들은 오랜 전쟁의 경험에서 자기 몸을 보호하는 또 무슨 갑옷을 들고 있었죠? 철갑옷을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숫자는 얼마 안 됐지만 이 틀락스칼라라는 부족을 완전히 숨도 못 쉬게끔 꽉 이제 정복을 해버린다. 그 다음에 이 틀락스칼라 부족으로부터 아스테카 부족이 이 전체 멕시코를 지금 대표하는 부족이라는 것도 알아내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아내게 돼요. 그리고 그동안 이 아스테카 부족이 틀락스칼라를 비롯해서 여러 부족들에게 행했던 나쁜 짓들 이런 것들도 다 알아내게 되는데 이 테노치티틀란만 인구가 25만 명이었고 이 전체 인구가 일부 학자들은 2천만이 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2천만은 요 16세기 상황에서 2천만이나 되는 인구가 있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 한 지금 실제적으로 추측하는 거는 600에서 700만 정도? 근데 아스테카 제국이 이들을 지배할 때 이제 우르르 쳐들어가서 이들을 정복하고를 반복했는데 아스테카 제국이 전쟁을 할 때 자기네들 전쟁을 좀 미화해가지고 예쁘게 표현한 이름이 있어요. 일명 꽃의 전쟁이란 뜻이에요. 뭐라고요? 꽃의 전쟁. 자, 이들은 그 전쟁을 할 때 이웃 부족으로 쳐들어가면 그 이웃 부족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요. 죽이지를 않아요.
포로로 잡은 다음에 수도 테노치티틀란으로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할까요? 자, 전쟁을 이겼다는 그 자기네들 그 의식, 신에게 바치는 의식들을 막 행하면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산채로 제단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가슴에서 펄떡펄떡 뛰는 건 뭐예요? 심장이죠. 산채로 가슴을 가르고 그 심장을 꺼내서 자기들 신, 그 우이칠로 포치틸리에게 바쳤다는 이런 것들을 인신공양이라고. 무슨 공양? 인신공양. 자, 틀락스칼라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은 이 코르테스가 아스테카 제국의 리더, 왕이었던 목테수마를 만나게 돼요. 자, 이 목테수마도 코르테스와 이방인들을 그 우이칠로포치틀리가 보낸 신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만났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이제 이 원주민 여자인데 나중에 코르테스랑 결혼도 하게 되는 코르테스의 통역을 담당하는 여자였어요. 자, 그렇게 돼서 아무튼 아스테카 제국의 목테수마에게는 환심을 좀 산 다음에 가까워져요. 자, 테노치티틀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거대한 사람들이 쌓아놓은 건축물이 있는 거예요. 피라미드라고 하죠. 물론 이집트의 피라미드랑 형태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것도 만만치 않게 거대한 피라미드라. 테오티우아칸이라고 이름 불리는 지금의 멕시코에 존재하는 이런 피라미드들이었죠. 아무튼 이 테노치티틀란과 아스테카 제국은 굉장히 번성한 문명, 잘 나가는 문명이었어요. 자기들끼리는 안에서는. 자, 근데 이들은 주변 부족들과 전쟁을 벌여서 꽃의 전쟁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자, 포로들을 잡아오면 이렇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너희들 보기 좀 끔찍한 장면이긴 한데 가슴을 갈랐죠. 그죠? 죽여서 가르는 것도 아니고 산채로 가른 다음에 심장을 꺼내는. 그 다음에 이거를 신들에게 바치는 이런 의식들을 행했다 그랬죠? 많이 사람들을 죽일 때는 인신공양을 막 2만 명씩 했다. 엄청나게 많이 죽인 거죠. 그죠? 끔찍한 방법으로. 그 다음에 사람이 죽게 되면은 이제 썩잖아요. 뼈가 남죠. 자, 이게 뭘까요? 이게 실제로 아스테카 제국에서 발견된 그 사람 두개골로 만든 재단, 촌판틀리라고 불리는 재단. 이게 실제로 다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 사람 뼈였어요. 자, 이런 재단이 이제 그 멕시코 시티 가면은 수도 없이 많이 이렇게 이 테노치티틀란 유적에 남아있다고 해요. 이들이 썼던 칼이에요. 자, 보면 나무에다가 까만 뭔가를 박아놨죠. 이게 뭘까요? 이게 흑요석이라는 돌이에요. 이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도깨비 방망이 같기도 하죠. 나무에다가 이런 것들을 끼워가지고 전쟁을 벌일 때 썼다가 당연히 이런 무기로 철로 만든 칼이나 총알 이런 걸 이길 수 있을까요? 없겠죠. 흑요석을 붙인 화살이에요. 나무에다가 흑요석을 끝에 매달아가지고 만든 화살. 자, 그리고 아까 그 코르테스가 원주민 통역을 하나 구해가지고 나중에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았다 그랬죠? 네. 말린체라고 불리는 유명한 코르테스의 연인이자 그리고 통역가였다. 근데 한편으로 이 사람은 이제 멕시코 사람들한테는 원수같이 여겨지는 인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코르테스의 뭐를 도왔으니까 침략을 도왔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코르테스가 쿠바 총독의 명령을 어기고 막 멕시코로 멋대로 들어와서 정복을 하려고 했다 그랬죠. 근데 쿠바 총독은 그걸 원했어요? 금이나 향신료만 빨리 정보만 알아오길 원했는데 코르테스가 완전히 이제 독립을 하려고 하니까 이걸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쿠바에서 군대를 보낸 거예요. 자, 적이 상륙하기 전에 미리 기다렸다가 공격하는 게 효율적이죠. 그래서 코르테스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그 멕시코에 상륙하려고 하는 쿠바 총독의 군대를 맞아 싸우러 가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코르테즈가 이겼을까요? 쿠바 총독의 군대가 이겼을까요? 코르테즈의 군대가 압승을 거둬.
원주민들의 도움도 있었을 뿐더러, 자, 아직 상륙하지 못한 그 쿠바 총독의 군대를 요소요소 공격을 잘해가지고 결국은 코르테즈가 승리를 거둡니다. 자, 근데 코르테즈가 테노치티틀란을 비운 사이, 그러니까 쿠바 총독에 보낸 군대를 맞서 싸우러 간 사이에 문제가 생겨. 자, 당시 그 페드로 데 알바라도라는 이 코르테즈의 부하 하나가 이 코르테즈를 대신해서 테노치티틀란 안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자, 이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어, 코르테즈랑 그 부하들이 평소에도 이 사람들이 인신공양하는 걸 본 거예요. 인신공양은 살아있는 사람 가슴을 갈라가지고 심장을 바치는 거라 그랬죠. 이거 굉장히 어때요? 유럽인들 시각에서 봤을 때. 너희들이 보기에도. 너무너무 잔인하고 너무너무 야만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보고 코르테즈는 쟤네들이 저런 의식을 하는구나. 쟤네들이 저런 거를 귀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하면 쟤네들을 완전히 이용해가지고 우리 거로 길들이고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까 하고 머리를 많이 굴리는 타입이었고, 코르테즈의 또 다른 부하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들을 다 악마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사람을 죽여도 화형만 시켜도 너무 끔찍한데 사람 지금 심장을 갈라가지고 막 꺼내는 거잖아요. 산채로. 그죠? 자, 그래서 코르테스가 자리를 비웠을 때 이 코르테스의 부하였던 이 페드로 알바르도를 비롯한 부하들이 이 아스카 사람들을 기습해서 죽인단 말이에요. 자, 안 그래도 코르테스를 비롯한 이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약간 점령군처럼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었던 아스테카 사람들인데 코르테스가 없을 때 공격을 받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 우리 테노치티틀란 인구가 몇만 명으로 추정된다 그랬죠? 25만 명으로 추정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아스테카의 많은 그 원주민들이 코르테스가 없는 틈에 코르테스의 군대를 기습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때 많은 스페인 군인들, 데리고 온 군인들 절반 이상이 여기서 목숨을 잃는단 말이에요. 코르테스도 여기 이제 막 스페인 사람들 죽임을 당하고 있을 때 합류해가지고 싸워보려고 했지만 숫자적으로 상대가 안 됐죠. 그래서 코르테스도 결국은 눈물을 머금고 퇴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코르테스가 손가락을 또 두 개를 잃어버렸다고 두 개가 날라갔다 그래요. 화살에 맞아가지고. 그래서 코르테스가 손가락도 잃고 자기 부하도 잃은 다음에 겨우 도망 나와가지고 그 테노치티틀란 외곽에 있는 한 나무 아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그 멕시코 시티에 가보면은 그 코르테스가 도망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렸다는 그 나무가 남아있는데, 자, 그날, 내가 코르테스의 스페인 군대가 그 당한 날 밤을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슬픔의 밤이라고. 무슨 밤이라고 부른다고요? 슬픔의 밤. 자, 근데 스페인 사람들이 당하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자, 쿠바와 스페인 본국에 연락을 넣어가지고 더 많은 병력 지원을 이끌어내요. 자, 그리고는, 자,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많은 군대들을 이끌고 테노치티틀란을 포위한 거예요. 자, 그리고 공격해 들어가는데 아스테카 사람들이 맥을 못 쳤어요. 맥을 못 쳤던 이유는 일단은 첫 번째로 무기의 차이, 방어구의 차이. 그게 가장 컸고, 자, 그 다음으로 이 아스테카 사람들이 겁내는 거를 이 스페인 사람들이 풀었어요. 겁내는 거, 동물이에요, 동물. 두 종류의 동물. 뭐랑 뭘 풀었을까요? 일단은 이 아스테카 사람들, 이 멕시코에는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이 타고 온 이 말을 보고 되게 두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짐승을 풀어요. 개를 풀어요, 개. 자, 이 마스티프라고 불리는 사냥개인데 지금 키가 어때요?
엄청 크죠? 그죠? 이 개가 주인한테나 평소에는 사람을 잘 따르는데 사냥을 하게끔 이렇게 좀 훈련이 되거나 충동질을 하면 아주 무섭게 돌변한답니다. 이만한 개가 달려들어서 문다고 생각해봐. 어떨 것 같아? 거의 한 효온이 두 마리, 두 배는 되는 것 같아. 예. 엄청 크죠? 그죠? 이 마스티프라는 개를 풀어가지고 막 공격을 하게 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테노치티틀라는 파괴가 됐어요. 그리고 코르테스랑 얼마 안 되는 스페인 군대가 와가지고 아스테카 사람들을 정복하기 시작해. 이때 많은 아스테카 사람들이 죽긴 했는데, 그래도 전투에서 죽은 인원은 뭐, 많이 죽긴 했지만 10만 명이 안 넘었다 그래서. 근데 이후에 더 큰 비극이 찾아오게 돼요. 아스테카 제국에 테노치티틀란을 포함한 전 인구가 2,500만 정도가 된다 그랬죠. 추정하기를. 그죠? 근데 스페인 사람들이 이 질병을 옮겨오게 되는데 이 전염병이 그죠? 천연두라는 질병이죠. 이게 걸리게 되면은 몸에 막 붉은 반점이 나고 고열에 시달리다가 결국 죽게 되는데 이게 전염성이 엄청 강했다. 유럽 사람들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 천연두라는 질병을 계속 걸렸다가 뭐 죽고 반복해가지고 면역 체계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사람들이었어. 근데 이 아메리카 사는 원주민들은 천연두에 대한 면역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르테스와 스페인 사람들이 방문 이후에 천연두가 옮겨지게 되는데 방문 당시 2,500만이었던 인구가 50년쯤 지난 다음에 조사를 해봤더니 얼마로 줄었을까요? 2,500만이 250만 명으로 줄어요. 그럼 몇 프로가 죽은 거죠? 90%가 죽은 거예요. 인구가 10분의 1로 죽은 거예요. 그만큼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됐다. 자, 교재로 가볼게요. 90페이지에. 아스텍 제국의 인신공양.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코르테스의 아스텍 정부. 자, 이런 것들. 그리고 천연두가 유행하게 되면서 이 아스텍 문명의 인구가 불과 100년도 채 안 되는 시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었다 그랬죠? 그런 것들. 자, 그리고 북미에 아스텍 문명이 있었다면 멕시코 지역에 남미에는 무슨 문명이 있었다 그랬죠? 잉카 문명이 있었다 그랬죠? 자, 잉카를 지배했던 사람도 스페인 사람이었어. 이 사람은 프란시스코 피사로라는 사람. 누구? 피사로. 네. 자, 이 피사로는 더 잔인한 사람이, 더 악랄하고. 네. 자, 여기 지금 우리 브라질이나 콜롬비아나 에콰도르, 볼리비아 이런 나라들 들어봤죠? 남아메리카에 있는 지금 이런 나라들인데, 자, 여기 존재했던, 여기 지금 안데스 산맥이라고 들어봤어요? 이 남미에 있는 유명한 그 만년설로 뒤덮여 있는 산맥이 이렇게 기다랗게 돼 있는 그 안데스 산맥이란 말이에요. 그 안데스 산맥 서편에 이렇게 일찍부터 사람들 다니기 좋은 도로를 건설해가지고 요 기다란 이 제국을 통치했던 나라가 잉카 제국. 그리고 잉카 제국은 굉장히 또 발달했던 게 여기 다 안데스 산맥 다 산이라 그랬죠, 여기 지금. 예. 자, 이 산 비탈길인데 그 물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공급하려고 아주 오래전부터 배수로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공급해서 농사를 지어서 그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잉카 제국 사람들이에요. 자, 잉카의 유명한 도시 마추픽추라는 곳이 여기 보시면은 지금 지형이 다 이렇게 평지가 없고 다 이렇게 깎아지는 계단처럼 돼 있죠. 그죠? 이 계단처럼 되어 있는 이런 지형에서 이런 데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 계단식 농경. 마추픽추의 뜻은 늙은 봉우리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 늙은 봉우리. 자, 보면은 이렇게 계단 형태로
다 깎아놨죠? 그죠? 그리고 요 위에서 예전에는 다 농사를 지었다 그래. 그리고 요렇게 산 위에서 물이 이제 샘솟으면 물이 이렇게 아래로 타고 내려갈 수 있게끔 배수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런 농사 방법을 계단식 농경이라고 한다. 뭐라고요? 계단식 농경. 그리고 잉카 제국의 수도였던 쿠스코라는 곳이. 쿠스코의 뜻은 배꼽이란 뜻이에요. 배꼽. 배꼽이 사람 보면 어디 있어요? 중심에 있죠. 중심. 배에 당연히 있고. 네. 그래서 수도, 자기들 수도를 쿠스코라고. 역시 마찬가지로 계단식 농경. 이런 형태의 아주 구름에 뒤덮여 있는 신비로운 분위기가 나는 수도, 잉카 제국의 수도였다. 잉카 제국의 왕은 아타우알파라는 사람이었어. 자, 피사로를 비롯해서 스페인 사람들 한 150명 정도. 아까 그 코르테스의 군대보다 많아요, 적어요? 더 적죠? 한 150명 되는 그 피사로의 군대가 잉카 제국을 들어와서 이 아타우알파를 만났어요. 아타우알파는 당시 동생이랑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어가지고 수도 말고 다른 도시에 있었는데 저 피사로가 이 아타우알파를 찾아가서 만나요. 자, 만나는데 이 스페인 사람들은 물론 무역도 하러 왔지만 항상 성직자들을 같이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꼭 뭘 했을까요? 십자가를 들이밀면서 선교를 하려고 했다. 그래서 아타우 알파에게도 이 십자가와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을 믿어라.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어. 자, 근데 말이 잘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안 통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또 신부님이 이 아타우 알파에게 성경책을 보여줬어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책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성경책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책을? 태워요? 어떻게 했을까요? 신부님이 아타우 알파한테 읽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경책을 펼쳐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저 아타우 알파 앞에서 성경책을 이렇게 펼치려고 했어요. 자, 근데 아타우 알파는 이게 무슨 행동인지 몰라가지고 그 신부님이 펼치려던 성경책을 쳐버렸어요. 자, 성경책이 나동그라지게 되고, 자, 이때 이 신부님이 이제 이거를 피사로 일행한테 말했단 말이에요. 자, 피사로는 앞선 코르테스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원주민들은 지배자나 왕을 잡으면 꼼짝 못하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타월파가 성경책을 친 걸 빌미로 해가지고 얼마 안 되는 그 피사로의 군대가 이 아타월파를 총기로 위협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잡아버린다. 주변 사람들 몇 명을 죽이고. 자, 얘네들은 왕이 잡히면 꼼짝을 못한다 그랬죠. 그죠? 자, 이 사람들은 이 새끼줄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문자로 만들어 썼는데, 잉카 제국 사람들이 만들어 썼던 이런 새끼줄 문자를 히프라고 불렀어요. 뭐라고요? 히프. 당연히 라틴어라든지 유럽의 언어를 알 리가 없었던 원주민들이 아무튼 그 피사로에 그 머리 쓰는 거에 당한 거죠. 자, 이게 지금도 남아있는 그 아타우알파가 갇혔다는 방인데, 자, 요 방이 꽤 크다 그래요. 한 요 방 사이즈보다 더 크다 그러는데, 자, 당시 아타우알파와 그 잉카 언어랑 스페인어를 할 수 있는 통역이 또 하나 와가지고 이제 통역을 하게 돼요. 자, 당시 이제 피사로를 비롯해서 스페인 사람들의 이제 가장 원하는 거는 금이었어요. 금. 그래서 아타우알파한테 물었다가 자, 금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타우알파가 나를 풀어준다면 이 방이 가득 찰 정도의 금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피사로 일행은 완전히 귀가 번쩍 뜨인 거죠. 그리고 이 아타월파랑을 잡아가지고 잉카 제국 사람들이 협박하면서 계속해서 이쪽에다 금을 실제로 모았는데 실제로 이 방이 다 차고도 더 넘칠 정도의 금이 있었다 그래요. 이 방을 다 채우는데 8개월이 걸렸다 그래요. 자, 그래서 그리고 그 금의 가치를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은
한 2조 원 정도 되는 금이었죠. 자, 그렇게 어마어마한 금을 이들에게 확보를 하고 결국 아타후알파를 풀어줄 것처럼 얘기를 했던 피사로와 스페인 사람들은 아타후알파를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기독교로 개종을 시킨 다음에 자기네들 방식으로 죽이는 거죠. 어떻게 죽였을까요? 화형을 시켜버. 그리고는 이제 잔혹한 스페인 사람들의 잉카 제국 지배가 시작이 되죠. 자, 교재로 가볼게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그 잉카 제국 사람들이 또 죽게 되고 이때부터 이 아메리카와 북미와 남미는 다 어디의 지배를 받게 된다? 스페인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 조금 이 뛰어든 포르투갈이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 포르투갈이 남미 중에서 유일하게 큰 나라 어느 나라를 또 식민 지배하게 돼요? 브라질을 식민 지배. 브라질을 제외한 나머지 남미와 중남미 국가들은 모조리 스페인이 차지하게 돼요. 자, 인구가 너무 많이 죽으니까 여기서 이거저거 농사를 짓고 개척을 해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그 일할 사람 노동력을 어디서 데려왔을까요? 원래 유럽 사람들이 알고 있던 구대륙, 검은 대륙, 이 아프리카에서 많은 노예들을 잡아다가 이 남미로 이동을 시켜요. 그래서 이때부터 아프리카 노예 무역이 더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스페인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주로 이 남미와 북미에서 가져갔던 거는 금과 은이었어요. 특히 은 수요가 또 더 컸는데, 자, 이 은은 당시 어느 나라 화폐, 기축 화폐였을까요? 은. 중국의 어느 나라? 중국의 명나라가 세금을 은으로 거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에는 특산품이 있었어요. 사람들 마시는 거. 차, 그리고 고급 직물, 실크, 비단이죠, 비단. 그리고 도자기. 이런 것들 수요가 꽤 커가지고 중국산 물건들을 사와야 되는데 중국에서 세금을 뭘로 거두고 있었다고요? 은으로 거뒀다. 그래서 신대륙에서 이제 그 가져온 은들을 유럽 사람들이 명나라에 은을 지불해 가면서 그 물건들을 써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나라에 대한 별명이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외국 은의 무덤이다. 자, 앞에 그림으로 가보세요. 90페이지. 그리고 스페인 사람들은 엔코미엔다라는 제도를 실시를 했어요. 이 엔코미엔다는 보면은 좀 어떤 느낌 같아요? 이 사람들 스페인 사람들이겠죠? 그죠? 정복한 지역을 새롭게 발견한 신대륙에서 정복한 지역을 그 발견한 사람들 명의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대신에 거기서 이제 금이나 은이나 일정량이 나오게 되면 그거를 스페인 왕실에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복한 지역에 교회를 만들고 선교사들이 와서 포교를 하는 이게 스페인의 엔코미엔다라는 제도. 이때 아주 원주민들을 가혹하게 부리고 채찍질해가지고 많은 금과 은을 뺏어갔다고. 자, 여기 91페이지 아래 그림 보세요. 91페이지 아래 그림. 자, 신대륙 발견, 신항로 개척 전의 무역 형태예요. 유럽에서 그 향신료, 후추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려면 인도에서 향신료가 나죠. 그죠?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가져왔냐면 여기 지금 표 나와 있죠?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오스만 제국이란 나라가 떡하니 버티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오스만 제국을 꼭 거쳐서 인도 물건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스만 제국은 가운데서 그냥 물건을 넘겨주고 할까요? 공짜로? 아니겠죠? 이때 뭐를 챙겨 먹었을까요? 수수료를 챙겨 먹는 거예요. 자, 이걸 무슨 무역이라고 할까요? 중개 무역이라고. 오스만 제국은 이걸로 떼돈을 벌어요. 그리고 그걸 다 군사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지중해를 아주 꽉 장악을 했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유럽은 손해를 엄청 많이 받겠죠? 자, 근데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이제 오스만 제국을 거치지 않고 유럽이 지구를 자기들이 돌아서 간다든지 아니면 아프리카를 아래로 돌아가지고 인도를 직접 가는 루트들을 발견했죠. 그죠? 선생님 잘 봐봐. 자, 그러면서 이제 신대륙이 그 무역의 어떤 중심지로 떠오르게 되고 여러 가지가 이제 교역이 되는데 자, 유럽에서는 원래 자기들 전통적인 특산품이 뭐예요? 양털 같은 거 깎아가지고 직물로 만들어 입는 모직물이죠. 이런 거 만들어 팔고 자, 아메리카로부터는 금, 은, 담배, 그리고 고추, 카카오 이런 것들 수입을 하는. 설탕은 좀 보세요. 사실은 조금 여기 들어가기 살짝 무리가 있긴 해요. 자, 설탕을 혹시 뭘로 만드는지 알아요? 너희들? 사탕수수로 만들어요. 사탕수수 원산지가 어딜까요? 동남아요, 동남아. 동남아 인도 일부 지역. 그래서 원래 사탕수수도 그쪽이 원산지인데 이 사탕수수 묘목을 유럽 사람들이 가져와가지고 일부 재배하고 번식시키는 데 성공을 해요. 그 다음에 콜럼버스가 항해를 나갔을 때 2차 항해 때 사탕수수 묘목을 가져다가 그 쿠바에 있는 섬에다 심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쿠바나 중남미 지역이 사탕수수가 자라기에 되게 좋은 환경이었어. 그래서 그때부터 사탕수수를 그 중남미 지역 신대륙에서 많이 기르게 된다. 그리고선 여기서 설탕을 생산해가지고 유럽으로 들여오게 되는. 그리고 여기다 좀 쓸게요.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건너간 것 중에서 또 뭐가 있을까요? 아메리카 그 중남미 지역이 특히 더 덥고 따뜻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 살기 좋았던 짐승들, 가축들이 또 많이 넘어가요. 돼지, 소, 닭, 그 말까지. 이 짐승들이 여기 살기에 되게 최적의 조건이라 가지고 지금도 저 쿠바 옆에 그 바하마, 콜럼버스가 처음 방문했다는 그 바하마 제도에 가면은 그 돼지들의 천국이에요. 야생 돼지들이 막 바다에서 헤엄도 치고 하고 있어. 뚱뚱한 친구들을 돼지라고도 하죠.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메리카로 넘어가게 됐다. 자, 한편 유럽에서 또 이제 아프리카로는 무기, 일용품 같은 것들이 나와 있죠. 선생님 봐봐. 왜 무기랑 일용품을 아프리카로 유럽에서 넘겨줬을까요? 아프리카에 여러 그 부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족들은 공업 단계나 이런 게 유럽보다 발전이 안 됐어요. 근데 부족 간에 막 땅 전쟁이 벌어지는데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기가 좋아야 되죠. 그러니까 유럽으로부터 그런 무기들을 사는 거예요. 대신에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금이나 상아는 뭐예요? 상아. 코끼리 뿔이죠. 그죠? 굉장히 귀한 이런 것들이나 노예들을 유럽에게 넘기는. 그리고 또 유럽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잡은 노예들을 아메리카로 보내는. 자, 이런 무역을 자, 유럽과 아프리카, 아메리카 사이에 있는 큰 바다가 무슨 바다예요? 대서양이죠. 자, 이 트라이앵글, 삼각형의 무역을 무슨 삼각무역이라고 부른다? 대서양 삼각무역이라고. 무슨 삼각무역? 대서양 삼각무역.
그리고 아시아로도 이제 직접 갈 수 있는 루트가 뚫리면서 모직물과 은을 아시아로 넘기고 향신료, 비단, 차, 그리고 도자기 같은 것들이 유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던 명나라 별명이 뭐라 그랬죠? 뭐의 무덤? 외국은의 무덤이라고 불렸다. 자, 대서양 삼각무역 나와 있죠. 여기 몇 개만 더 쓸게요. 담배, 면화, 고추, 카카오. 카카오 뭔지 알죠? 코코아 원료 되는 거. 고구마, 감자. 고구마, 감자 같은 것들이 이제 유럽인들의 식탁에 나오는.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뒷이야기이긴 하지만 유럽 사람들이 이 카카오가 갈아가지고 먹으니까 향도 좋고 단맛도 난다는 거에 착안을 해가지고 이 남미 지역에다가 카카오 공장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막 여러 가지 실험을 해요. 불에 녹여보기도 하고 붙여보기도 하고 하다가 만들어낸 게 초콜릿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커피, 그죠? 커피 같은 것들이 유럽으로 또 많이 들어오게 되죠. 커피는 원래 저 아프리카가 원산지긴 한데 여기가 또 커피 재배 환경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커피가 많이 재배가 돼요. 브라질 같은 데 특히. 그리고 특히 이 카카오를 이용한 공장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19세기에 만들어진 스위스 회사. 너희 혹시 저 허쉬 초콜릿이란 브랜드 들어봤어요? 네. 네스퀵 들어봤나요? 네슬레. 네슬레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 신대륙에서 발견한 여러 가지 카카오라든지 커피 분말이나 이런 것들로 사람들 그 마시는 것들 위주로 만들어낸 기업인데, 네슬레, 네스퀵, 네스카페, 이런 거 못 들어봤나? 스위스 기업인데?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요. 이런 것들이 대서양 삼각무역의 형태였다. 자, 이제 이 신대륙에서 많은 것들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대륙 간에, 자, 여기 영어로 돼 있죠? 뭐가 증가했어요? 무역이 증가한 거죠. 인크리스가 증가죠? 트레이드가 무역이죠? 자, 무역이 증가하면은 뭐 물건을 실어 나르거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가져온 원료 가지고 이거 물건을 만드는 공업 이런 것들도 활성화가 되죠. 그러면은 뭐가 많이 필요해져요? 노동자 수요가 늘어나게 되죠. 그죠? 그리고 멀리 함대를 꾸려가지고 사람 보내고 하는 것들 다 뭐가 들어요? 돈이 들죠, 돈. 그죠? 돈이라고 하는 거는 어딘가 맡겨놓고 이자도 이렇게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돈 취급하는 곳이 있어야 되죠. 그 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관을 뭐라고 부르죠? 은행이라고 부르죠. 은행. 명나라에서 세금을 뭘로 걷었다 그랬어요? 집중해. 명나라에서 세금을 뭘로 걷었다 그랬어요? 은으로 걷었다 그랬죠. 그죠? 중국 사람들은 자, 같은 물건들을 파는 그 상인들의 조합을 행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상인조합 행과 은을 취급한다 그래서 은행이라는 말이 쓰여요. 은행. 은을 취급하는 상인조합. 그래서 거기서 뭐가 유래했다고요? 은행. 은행은 이제 돈을 취급하는 장소죠. 그리고 랜딩 서비스 어베일러블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뭘까요? 랜딩 서비스. 대출이죠. 대출이 뭔지 알아요? 돈 빌려주는 거. 자, 멀천트가 뭐예요? 상인들이죠. 상인들의 웰스가 뭐예요? 웰스. 부죠, 부, 돈. 네. 상인들의 돈과 힘이 어떻게 확장된다는. 상인들이 이런 물건들을 거래하고 주역으로 나서면서 썰프가 뭐라 그랬어요? 썰프. 농노라고 불렀죠? 중세시대 농노들. 농노들이 이제는 장원을 벗어나서 어디로 간대요? 도시로 간대요. 왜 도시로 갈까요? Workers paid for labor. 그러니까 노동으로 이제 노동자로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농노들이 점차 뭘로 변하기 시작을 해요? 임금 받는 노동자로 변신을 하게 돼. 왜냐하면 뼈 빠지게 자원에서 일해봤자 영주에게 받는 돈이 커요, 작아요?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세금만 맞춰야죠. 이거저거 일 시키는 거 해야 되는데 도시 가가지고 이거저거 일하다 보면 그 돈이 더 커요. 그래서 도시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돈이 더 이제 많이 시중에 풀리다 보니까 빌딩 비즈니스, 뭐죠? 건축업 같은 것들이 활성화를 띠게 돼. 상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럼 나라에서는 돈 많이 번 상인들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선생님 봐봐. 세상에 피할 수 없는 거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죽음. 그 다음에 텍스 뭐예요? 세금이에요, 세금. 상인들 세금이 올라가요. 그럼 이 세금 꿀꺽 먹는 게 누구예요? 왕이죠. 왕권이 어떻게 된다? 점점 강화고. 왕은 그럼 상인들로부터 세금 걷어가지고 자기 손가락 발가락까지 부릴 수 있는 누구에게 월급을 줄까요? 관료들에게 월급을 줄. 그리고 언제든 귀족들이 자기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귀족들로부터 자기를 지킬 군대를 만든. 상비군이 뭐죠? 상비군?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대란 뜻이. 국왕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군대.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신항로 개척 이후에 상업이라는 산업이 어떻게 됐죠? 활기를 띠기 시작했죠. 그죠? 신항로 개척 이후에 상업의 발전을 상업혁명이라고 불러요. 무슨 혁명? 무슨 혁명? 상업혁명. 넘어가서 자, 은이 많이 유입됐죠. 은. 은은 전통적으로 귀한 금속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명나라에서 보듯이 은은 뭘로 쓰였어요? 은. 은은 화폐로 쓰였죠. 근데 신대륙에서 광산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서 은이 유럽에 많이 유입이 됐죠. 그죠? 자,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그럼 상대적으로 물건의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죠? 자, 그래서 신항로 개척 이후에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격혁명이라고. 뭐라고요? 가격혁명. 자, 인도 무역이 돈이 많이 된다는 게 이제 여러 나라에서 알려지게 되면서 영국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인도와 무역을 하는 회사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자, 인도와 관련된 무역을 주관하는 그리고 인도 외 다른 여러 아시아 국가들과도 무역을 주도했던 이 회사를 무슨 회사라고 부른다? 이스트 인디언 컴퍼니 동인도 회사라고. 바다 건너서 수천 킬로 신대륙으로 가는 거 위험할까요? 안 위험할까요? 엄청 위험하죠? 한 열척 떠나면 절반은 못 돌아와요. 그럼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다에서 침몰하거나 죽는 거예요, 사람들. 근데 문제는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그 배가 싣고 있던 물건들도 다 침몰되는 거죠. 이거 위험 부담이 어때요? 엄청 크죠? 그런데도 계속 사람을 보내요. 왜 사람 보낼까요? 돈 많이 버니까. 만약에 물건만 제대로 싣고 오면 떼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근데 애초에 그 한 배를 꾸려가지고 보내려면 그 배에 타는 사람들 월급 줘야 되죠. 그리고 배에 탄 사람들이 먹을 식량도 필요하죠. 배도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 돈이 많이 들죠. 그죠? 그리고 거기 가서 또 물건 사와야 되면 또 그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개인의 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일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모집 공고를 내요. 자, 지금 멕시코 어디에 가서 무역을 하러
함대가 떠날 건데 여기 이 사업에 투자하실 분들 투자라는 공고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나 투자할 건데 하고 투자하러 오면 그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내죠. 잘 봐. 돈을 내죠. 그죠? 그럼 돈을 받고 그 회사에서는 이 사람이 투자했다는 그 증표를 줘요. 이런 거를 주식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요? 그 주식을 받은 사람들을 주주라고 불렀어요. 어떤 사업을 한 사람이 벌이기 너무 큰 사업일 때 후원금을, 그러니까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그 투자자들한테 주식을 발행하는. 그럼 그 주식을 구매한 여러 주주들에 의해서 이 돌아가는 회사를 무슨 회사라고 부른다? 주식회사라고. 자, 그 많은 투자금을 받은 배가 신대륙으로 가서 많은 금과 은과 향신료를 싣고 돌아왔어요.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투자금의 10배 이상, 20배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20배 이상의 그 엄청난 이득을 회사가 혼자 다 챙길 수 있어요? 그럼 이걸 누구한테 나눠줘야 돼요? 주주들한테 나눠줘야 돼요. 그때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그 돈을 배당금이라고. 만 원, 자, 1억 투자했는데 만약에 성공하면 20억 돌아온다고 하면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근데 재수 없으면 1억을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날릴 수도 있어. 주식은 그만큼 이런 말이 있죠? 이게 뭔 뜻이에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위험 부담이 커요. 대신에 돌아오는 게 어때요? 크죠? 도박 같은 성격이 있죠? 자, 이렇게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금융의 중심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은행이 생기게 되죠. 다음 시간에 절대왕정 들어갈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